깊이 있는 시선으로 오늘을 바라보는 뉴스 퍼레이드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보시겠습니다. 어젯밤 전북 김제에서 30대 소방관이 불이 난 집에 70대 노인을 구하러 들어갔다가 노인과 함께 변을 당했습니다. 순직한 소방관은 임용된 지 1년도 안 된 새내기 소방관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힘 차기 지도부를 굽는 당원 ARS 투표가 오늘 오후 6시 마무리됩니다. 투표 결과는 내일 오후 3시에 시작되는 전당대회에서 발표됩니다. 정부가 일제징용 피해자 배상안을 발표하면서 한일 관계가 4년 만에 정상화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하지만 일부 피해자 측이 전범 기업에 면죄부를 줬다면서 반발에 나서서 징용 문제가 최종 해결되기까지 난항이 예상됩니다.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으로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오늘 첫 재판을 받습니다. 재판 내용에 따라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가중될 수 있어 관심이 집중됩니다. 저희는 잠시 뒤 돌아오겠습니다. 어젯밤 전북 김제의 주택 화재 현장에서 인명을 구조하던 소방관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30대인 소방관은 임용된 지 1년도 안 된 신입 소방관으로 집안에 있던 70대 노인을 구하러 들어갔다가 빠져나오지 못하고 함께 숨졌습니다. 윤재민 기자입니다. 목조 주택이 시뻘건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지붕은 녹아 무너져 내렸고 집안은 매캐한 연기로 가득 찼습니다. 어젯밤 8시 30분쯤 전북 김제시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나 70대 할아버지와 30대 소방대원이 숨졌습니다. 나왔다가 물건 꺼내러 할아버지가 들어가신 거예요. 소방관이 또 한 분 들어가셔가지고 못 나오신 거예요. 숨진 대원은 임용된 지 10달도 지나지 않은 신입 소방관으로 할아버지가 안에 있다는 할머니의 이야기에 불길에 휩싸인 주택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후 구조대가 추가로 투입돼 집안에 쓰러진 두 사람을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용의자가 있다는 소리를 듣고 바로 현장으로 투입해서 주택 안으로 들어가서 소방당국은 숨진 대원의 위험 직무 순직을 추진하는 한편 시민들이 추모할 수 있도록 분향소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어젯밤 8시 50분쯤 수원의 한 아파트 1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30여 분 만에 꺼졌지만 60대 남성이 숨졌고 50대 여성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치료받고 있습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이 어젯밤 전북 김제에서 70대 노인을 구하다 순직한 30살 소방관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슬픔을 금할 길이 없다면서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께 마음 깊이 위로를 전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고인이 가시는 길에 한치의 부족함 없이 예우해야 할 뿐 아니라 다시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오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첫 재판이 열리는 날입니다. 지난해 11월 검찰은 김 전 부원장을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당시 공소장에는 이재명 대표의 이름이 무려 57회나 등장을 했는데 정작 당사자인 김 전 부원장보다 언급 횟수가 더 많아서 마치 이재명 대표의 공소장 같다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둘 사이의 깊은 관계를 유추할 수 있는 대목인데요. 그래서 김 전 부원장 재판 내용은 이 대표에게 큰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검찰은 김 전 부원장이 유동규, 정민영 씨와 공모를 해서 남욱 변호사로부터 8억 4,700만 원을 받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8억 4,700만 원은 4차례에 걸쳐서 전해졌는데 그 시기가 바로 민주당 대선 예비 경선이 진행되던 지난 2021년 4월부터 8월까지였습니다. 김 전 부원장이 이 돈을 왜 받았고 어디에 썼는지가 사건의 핵심 의혹인데요. 검찰은 당시 이재명 후보의 대선 경선 자금으로 쓰여졌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실제 김 전 부원장에 대한 체포 및 압수수색 영장에는 대선 자금이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대장동 일당의 돈이 대선 자금으로 흘러들어왔다는 이야기가 되니까 이 대표로서는 지금보다도 더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할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대장동과 성남FC 의혹과는 차원이 다른 치명상을 입을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의혹의 키를 진 김 전 부원장은 돈을 받은 적이 없다면서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유검 무죄, 무검 유죄를 외치면서 검찰이 없는 죄를 만들어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주장을 깰 물증이나 증언이 오늘 재판에서 나올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김도영 기자의 기사 보시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첫 재판이 예정된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정치자금법 위반과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전 부원장에게 준 8억 4,700만 원을 마련한 남욱 변호사는 불법 정치자금 공여로, 돈을 전달한 정민영 변호사와 유동규 전 본부장은 정치자금 수수 공범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김 전 부원장이 이재명 대표의 대선 자금을 받기 위해 이른바 대장동 팀과 공모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 전 부원장은 이와 함께 성남시의원이던 당시 대장동 사업 관련 편의 제공 등의 대가로 2013년 2월부터 2014년 4월까지 4차례에 걸쳐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1억 9천여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김 전 부원장은 유 전 본부장에게 받은 돈이 전혀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면서 검찰이 남 변호사와 유 전 본부장의 진술만으로 기소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검찰은 김 전 부원장의 혐의를 입증할 충분한 물증을 확보했다는 입장입니다. 재판부는 오늘 서증 조사를 진행하고 다음 달부터 증인신문 절차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TV조선 김도영입니다. 전해드린 대로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용 전 부원장의 정식 재판이 오늘 시작됩니다. 네, 관련 내용 백성문 변호사, 정현주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김용 전 부원장이 남욱 변호사로부터 받은 돈이 이제 8억 4,700만 원이잖아요. 검찰은 이게 대선 자금으로 쓰였다고 보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지금 통상적으로 이 정치자금법 위반이나 뇌물 사건 같은 경우에는 돈을 계좌로 입금하거나 눈에 보이게 주진 않죠. 그러니까 보통 현금으로 지급이 되기 때문에 뭐 일단은 통상적으로 이런 류의 사건은 돈을 준 쪽에서 얘기를 한 것이 현실적으로 입증이 되는지에 따라서 유무죄 판단이 갈리는데 검찰이 기소를 한 이유는 지금 남욱 변호사의 측근 이모 씨가 메모해놓은 메모장, 거기에 이제 대략의 일시하고 금액이 써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 돈이 남욱의 지시로 돈을 만들어서 정민용 변호사, 유동규 씨, 그다음에 김용 부원장으로 건너갔다라는 건데요. 이 관련자들이 그 건너간 돈의 액수하고 장소들을 거의 일치하게 진술을 했던 것으로 좀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이제 이 돈을 마련한 출처까지, 그러니까 어떻게 돈을 만들었는지 이 출처까지 진술을 했다는데 이런 정도 확보가 됐기 때문에 이제 김용 전 부원장이 구속이 된 거고요. 이제 법원에서 이에 대해서 지금 현재 검찰의 수사 관련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유무죄 판단이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앞서서도 전해드렸지만 김용 전 부원장의 공소장에는 이재명 대표의 이름이 57번이나 등장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둘의 관계가 그만큼 친밀하고 정치적 공동체가 아니냐 이렇게 검찰은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재명 대표를 재판의 증인으로 부를 가능성도 있을까요? 사실 이 공소장에는 김용 부원장에 대한 이야기는 48회, 그러니까 김용 부원장의 이름이 48회 나오는데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57회가 나오니까 이재명 대표가 더 많이 나온다라는 것 때문에 사실상 이재명 대표를 향한 공소장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그 당시부터 나왔습니다. 그만큼 김용 전 부원장이 지금 이재명 대표의 측근이라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고 본인도 인정했던 사실이기 때문에요. 김용 전 부원장이 정치자금을 받은 것 자체가 본인을 위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 대선 자금으로 쓰기 위해 받았다라는 것이 검찰의 논리인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뭔가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을 좀 내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일단 공소장에 이재명 대표 이름이 많이 나오기는 하지만 공범으로 적시하지 못했거든요. 그럼 그만큼 이재명 대표가 직접적으로 관련돼 있다라는 증거는 아직까지 확보하지 못한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재판 과정에서 김용 전 부원장이 과연 어떤 진술을 할 것이고 그 진술에 따라서 이재명 대표 까지 이 영향이 미칠지는 좀 판단을 좀 유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공소장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뭐 공소장이나 뭐 이런 것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연관성이 그렇게 크게 드러나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래도 이제 검찰이 57번이나 공소장에 이재명 대표의 이름을 쓴 것을 보면 어느 정도 검찰이 좀 뭔가를 잡고 있는 그런 게 아닐까요? 그러니까 일단 공범관계를 적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재명 대표가 직접 관여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입증이 되지 않은 것 같고요. 근데 공소장에 그렇게 이름이 많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현재 검찰이 지금 기소한 이 혐의가 정치자금법 위반인데 대선 자금이잖아요. 이재명 후보 대선 경선 자금입니다. 그 당시.
지금 검찰의 입장은 그러면 이재명 대표 이름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그 정도 이름을 57회 정도 적시를 했다라는 건 검찰 내부적으로는 사실상 공모관계가 있다고 의심을 굉장히 많이 하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이 돈을 받아서 본인의 이익을 위해 쓴 게 아니라 이재명 대표의 대선 경선 자금으로 사용했다는 게 검찰의 논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단 재판 과정에서 지금 현재는 김용 부원장이 전부 이제 공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만약에 뭐 어느 정도 혐의를 인정하는 진술을 한다거나 하게 되면 파장은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검찰이 아무래도 이제 야당 대표기도 하고 이재명 대표가 그런 상황에서 이제 어느 정도 이름을 적시를 할 때는 네. 어느 정도 그 감수를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런 위험 그렇죠. 같은 거를. 네. 그렇다면 이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57번이나 썼다는 것은 검찰로서는 확실한 자신감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확실한 자신감이 있었으면 이번에 공모관계 적시를 했을 거예요. 근데 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의 돈의 흐름을 보면 남욱 변호사에서 정민용 변호사에서 유동규 본부장에서 김용 부원장까지 온 것은 진술의 흐름이나 돈의 흐름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된 것인데 여기서 김용 부원장과 이재명 대표가 그 당시에 공모해서 대선장을 마련해와라라고 공모했는지 여부는 사실 이 둘밖에 모릅니다. 그렇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현 시점에서는 김용 부원장이나 정진상 전 실장의 입을 통해서 공모와 관련된 무언가 얘기가 나와야지 그게 아니면 사실 지금 이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까지 올라가는 건 지금 쉬운 상황은 아닙니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재판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 좀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 같은데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제 검찰이 김용 전 부원장을 재판에 넘기면서 작은 전달 지시와 시기와 액수가 적힌 자필 메모 법원에 제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일단 검찰 입장에서는 그동안 이야기했던 물증 중에 하나가 이것인 것 같습니다. 즉 남욱 그 변호사의 측근이 작성했다라고 알려진 메모인데요. 사실 리리스트 골프라고 쓰여 있고 그러니까 이제 남욱 변호사 측에서는 일단 골프라고 써서 뭐 골프와 관련된 이야기인 것처럼 위장하려고 했다. 그러나 사실은 이재명 대표 측에 돈을 전달한 내용에 대한 것, 그러니까 자금을 마련한 부분에 대한 부분을 작성한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결국 우리가 예전에도 과거 사례에서도 수많은 뇌물 사건에서 뇌물을 준 쪽에서 작성했던 그 메모들이 과연 재판 과정에서 증거 능력이 인정될 것인지 그리고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의 증명력을 어디까지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들이 있었고 사건마다 결론이 달라진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결국에는 뭐 남욱 변호사나 뭐 유동규 전 본부장의 뭐 그런 진술 말고도 이 물증 그러니까 이 남욱의 측근의 메모라는 부분들이 증거 능력이 일단 인정될지 여부가 먼저 문제가 될 텐데요. 과연 이 부분을 재판의 증거로 쓸 수 있을지를 재판부가 판단할 것이고 만약에 증거 능력이 있어서 재판에 쓴다고 하더라도 단순히 정황 증거로만 볼 것인지 아니면 돈을 주고받은 직접 증거로 사용할 것인지는 앞으로 재판 과정이 좀 달리긴 했는데요. 증거 능력 자체가 인정될지 여부도 아직까지는 미지수이기 때문에 좀 재판 과정에서 이 부분이 좀 치열하게 논쟁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모 씨가 증인으로 나올 거예요. 증인으로 나와서 본인이 원진술자가 진술을 할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 이 메모가 중요한 이유는 이 메모만 사실 딸랑 있다고 해서 뭐 김용 부원장의 유죄가 인정되진 않죠. 그렇죠. 이 메모만 가지고. 근데 문제는 이 이모 씨가 여기 메모에 적힌 이 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도 구체적으로 진술이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그 마련된 돈이 지금 최종적으로 김용 부원장한테까지 전달되는 과정이 한 번에 간 게 아니라 두 번 거쳤잖아요. 정민용 네. 변호사나 유동규 본부장. 근데 분리해서 진술을 했는데 그 금액이나 시기가 일정하단 말이에요. 일치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것과 합쳐서 이 메모의 증명력은 굉장히 높아질 수 있죠. 근데 결국 이제 이 이모 씨가 법정에서 증인으로 나와서 이 관련된 내용을 어떻게 진술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고 과거에 통상적인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이나 뇌물 사건에 나온 메모보다는 이번에는 다른 관련자들의 진술과 이 메모가 일치하기 때문에 완전히 좀 의미가 좀 그 과거의 사례보다는 좀 더 크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아까 이제 변호사님께서 이제 이재명 대표와의 연관성을 하려면 이제 김용 네. 부원장이나 정진상 실장의 입에 달려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만에 하나 이 재판 결과에 따라서 네. 김용 부원장이나 정진상 실장이 뭔가 증언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게 만약에 이건 가정입니다만 예. 김용 부원장 입장에서 본인을 위해서 사용된 돈이 아니고 이재명 그때 당시 후보를 위해 사용된 돈이었다면 본인도 사실 전달책입니다. 그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이제 그렇겠죠. 가정법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그렇다면 본인이 지금 굉장히 중하게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진실을 만약에 그게 진실이라면 진실을 얘기한다면 본인의 형량이 확 줄어들 수도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런 걸 고려한다면 뭐 소위 재판 과정에서 본인이 더 이상 부인하는 게 의미가 없다고 판단된 경우 그럴 경우에는 진술을 바꿀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설사 김용 부원장이 진술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게 만약에 유죄 판단이 나오면 이 돈은 아까 누차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재명 대표 당시 후보 시절에 대선 자금으로 사용된 거예요. 그럼 이재명 대표가 과연 법적으로 모르겠지만 정책으로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네. 타격은 굉장히 클 수밖에 없습니다. 예. 이재명 대표의 또 다른 최측근이죠. 정진상 전 실장 오는 10일 세 번째 공판 준비 기일을 갖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이 대표의 최측근들이 모두 재판을 받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 대표에게도 영향이 미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일단 백 변호사님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 이재명 대표에게 정치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지금 큰 고비가 되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본인을 향한 직접적인 수사와 그리고 재판 과정도 앞으로 험난한 상황이긴 한데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 측근들에 대해서도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고 그 관련돼서 이제 물증이라든지 여러 이제 진술자들의 진술 증거들이 재판 과정에서 나오게 될 텐데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도 측근의 행위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직접적으로 법적 책임이 없다고 하더라도 정치적으로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과는 별도로 이재명 대표가 직접적으로 받고 있는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 절차, 재판 절차에서는 또 나름대로의 방어권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것과 맞물려서 그러니까 즉 사법 리스크와 또 정치적인 리스크가 맞물려서 이재명 대표에게는 쉽지 않은 봄이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이 김용 부원장이나 정진상 전 실장의 재판 결과에 따라서 이재명 대표가 추가로 기소될 가능성도 있는 거겠군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다 인정이 된다면 그리고 실질적으로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이 돈의 사용 용처가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곳이라면 예. 그거는 공모관계가 충분히 추정될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이 재판의 결과 넘어서서 아마 지금 이 부분에 관련된 수사도 지금 당연히 검찰에서 계속 진행을 하고 있을 겁니다. 공모관계 관련해서. 그게 인정이 된다고 판단한다면 이재명 대표가 나중에 이제 기소될 때 이번에 1차적으로 기소가 곧 되겠습니다만 그 외 추가 기소될 때 이런 혐의들이 추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변호사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신임 헌법재판관으로 김형두, 정정미 판사를 지명했습니다. 비교적 중립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두 판사는 국회 청문회 절차를 거쳐서 대통령이 최종 임명할 예정입니다. 주원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달과 다음 달 퇴임하는 이선의 이석태 헌재재판관 후임으로 김형두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정정미 대전고법 판사를 지명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중도 성향으로 김 대법원장 체제에서 사법행정을 총괄하는 법원행정처 차장을 맡았습니다. 함께 지명된 정정미 대전고법 판사도 변호사에서 뽑은 우수법관으로 2번 선정됐는데 역시 중립적 인사로 평가받습니다. 일부에서는 김 대법원장이 회장을 지냈던 진보 성향의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김웅준 부산고법원장과 하명호 고려대 교수가 지명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지만 모두 제외됐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헌법재판관 구성 다양화를 염두에 뒀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지만 그동안 제기된 인사 편중 논란을 의식한 결정이란 해석도 나옵니다. 현재 헌법재판관 9명 중 무려 4명이 진보 성향의 법원 내 연구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와 우리법연구회 출신입니다. 두 지명자는 국회 청문회를 거쳐 윤석열 대통령이 최종 임명합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까지 모든 투표를 마감하게 되는데 어제까지 투표율이 53%를 웃돌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차기 지도부에 누가 오를지 관심입니다. 안윤경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새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뽑은 당원 투표율은 어제 오후 6시까지 53.13%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주말 이틀간의 모바일 투표와 ARS 투표에 당원 44만 4,833명이 참여했습니다. 53.13%는 선거인단이 도입된 2011년 전당대회 이후 최고 투표율입니다. 이번 선거 최대 관전 포인트는 친윤계의 지지를 받고 있는 김기현 후보가 과반 득표로 선거를 끝내느냐입니다. 투표율이 높은 것은 김기현의 1차 압도적 과반, 그것을 꼭 이루어야 된다는 당원들의 열망이.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1, 2위를 대상으로 결선 투표가 열립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총력 지원한 천하람 후보가 얼마나 득표를 할지, 허은하, 김용태 후보가 최고위원 자리를 차지할지도 관심사입니다.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정부에 대한 지지가 강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많이 투표해야 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투표는 오늘 오후 6시에 마감되고 내일 전당대회에서 결과가 발표됩니다. TV조선 안윤경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일제 강제징용 해법으로 12년째 중단되고 있는 한일 정상 셔틀 외교가 복원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미래 지향적인 한일 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결단이라고 했습니다. 황선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변화하는 세계사의 흐름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미래를 준비하지 못한다면 과거의 불행이 반복될 것이 자명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덕수 총리와의 주례 회동에서 어려움 속에서도 강제징용 해법을 발표한 건 미래지향적 결단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문재인 정부에서 사실상 파탄 상태였던 한일 관계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현실론도 감안됐습니다. 2018년 대법원의 배상 판결 이후 일본은 한국의 반도체 수출 품목을 규제하며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고, 우리도 지소미아 협정 종료를 통보하며 한일 관계는 급냉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적극적으로 해법을 찾지 않았고 임기 말이 돼서야 정상회담 등을 추진했지만 일본의 싸늘한 반응만 돌아왔습니다. 강제징용 판결 문제는 2018년 대법원 판결로 불거진 뒤에 지난 정부 시기에 해결되지 못하고 이제까지 방치되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일본 기업들을 참여시키는 방식에 얽매이지 말라며 정치적인 부담도 감내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 발표로 12년째 중단돼 있는 한일 양국 정상 간의 셔틀 외교가 복원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본 교도통신은 윤 대통령이 이달 16일과 17일 일본을 방문하는 안이 부상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대통령실은 한일 경제안보 협력 강화와 신뢰 회복을 기대하며 한미일 대북 삼각공조도 한 단계 더 발전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한일 경제관계도 4년 만에 정상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양국은 우리나라가 제기한 WTO 분쟁 절차를 중단하고 일본의 수출 규제를 풀기 위한 협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유혜림 기자의 보도입니다. 2019년 7월 일본의 수출 규제 이후 합의점을 찾지 못해 WTO 제소까지 갔던 한일 양국. 今回の見直しは、適切な輸出管理制度の運用を目的としたもので、あります。対抗措置ではありません。 WTO 제소를 비롯해서 국제법과 국내법에 의거 필요한 대응 조치를 약 4년 만에 WTO 분쟁 절차를 잠시 중단하고 수출 규제를 없애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양측이 2019년 7월 이전 상태로 되돌리기 위해 관련한 양자 협의를 신속히 해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일본 정부는 불화수소 등 반도체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의 수출을 규제하고 무역 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는 백색 국가 목록에서도 우리나라를 제외했는데 이를 원점으로 돌리겠다는 겁니다. 수출 규제 이후 우리 기업의 반도체 분야 핵심 소부장 일본 의존도는 2018년 34.4%에서 지난해 24.9%로 9.5%포인트 줄었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번에 규제가 풀리면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통상 쪽에서의 운영의 폭이 좀 커져서 우리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로 생각이 됩니다. 양국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만나 대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 하지만 강제징용 피해자와 관련 단체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집회가 열렸고 징용 피해자들은 그런 돈은 받을 수 없다면서 추가 소송을 예고했습니다. 윤서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을 한국 기업이 대신한다는 정부 발표를 지켜보던 징용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 동냥하는 것 같은 배상금은 받을 수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나는 그런 돈은 곧 죽어도 굶어 죽어도 안 받겠습니다. 일본 정부의 진실한 사과와 배상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소송할 뜻을 밝혔습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헤쳐나가서 우리나라를 꼭! 일부 피해자 가족은 15년 소송에 지쳤다며 정부 결정을 받아들일 뜻을 내비쳤지만 역시 일본 전범 기업의 사과를 전제로 했습니다. 일도 못하고 그럼 재판한다고 저는 계속 쫓아다녔던 거거든요. 해당은 한국 기업에서 해주더라도 사과를 해야 관련 단체는 곳곳에서 집회를 열고 정부 결정에 반발했습니다. 피해자를 무시하는 졸속 협상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윤석열 정부가 말한 한일 관계 개선입니까? 이것은 역사의 명백한 퇴행입니다. 정부 결정을 비판하는 시위는 저녁까지 이어졌습니다. 굴욕적인 강제동원해법 윤석열 정부는 철회하라! 정부는 피해자 측을 직접 만나 동의를 구한다는 입장이지만 반발은 쉽게 사그러들지 않을 전망입니다. TV조선 윤서입니다. 예, 이 어제 정부에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 배상 해법을 발표했죠. 일본 전범 기업 대신 우리나라 재단이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주는 방식입니다. 자, 이를 두고 이 정치권과 국내 여론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을 두 분과 함께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일 파이낸셜 뉴스 주필 그리고 김상일 정치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먼저 정부의 발표 후에 나온 이 정치권의 반응부터 듣고 오시겠습니다. 대통령은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오늘 강제징용 판결 문제 해법을 발표한 것은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결단이며 한일 관계가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기 위해서는 미래 세대 중심으로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양국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과거를 직시하면서 우리는 미래를 바라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고심이 깊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은 자꾸 가는데 자꾸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폭탄 돌리기만 전 정권에 세웠다는 것. 반일 감정을 자극해서 국내 정치에 활용하는 것이 일관된 그런 자세였기 때문에 윤석열 정권이 결국 역사 정의를 배신하는 길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가히 삼전도 굴욕에 버금가는 외교사 최대 치욕이자 오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 이 사실 이 정부에서 내는 해법을 두고 정치권은 물론 여기저기에서 이야기들이 좀 갈리고 있는데 여론이 좀 갈리고 있잖아요. 자, 주필 보시기에는 좀 어떻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론이 갈릴 수 있는 문제고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는 문제고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문제다. 이걸 인정합니다. 예. 인정하는데 이게 만약 이제 이런 게 대위 변제라고 하는 우리가 이제 그 일본 기업이 배상해야 할 문제를 돈을 대신 배상하는 이게 처음 있는 일이라면 뭐 굴욕이다, 뭐 친일이다 이렇게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러나 처음이 아니거든요. 많은 분들이 아시는 바대로 75년도에 처음 한 90억 정도 우리 정부가 대신 배상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2005년도 노무현 정부 때죠. 2005년도에 무려 6,184억이라는 우리 돈으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뭐 많이 얘기가 나왔지만 민관 공동위원회를 꾸려서 이런 개인의 배상권이 살아있는가, 배상 청구권이 살아있는가를 검토했는데 예. 그때 이제 개인의 청구권은 살아있다. 국가가 그것을 없앨 수는 없다. 그러나 지금 와서 그 당시에 지금 와서 일본 정부에 다시 지금 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신의 지게 어긋난다. 이러면서 우리 정부가 대신 배상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1965년도에 한일 국교 정상화를 하면서 우리가 청구권 자금을 받았잖아요. 일본으로부터. 거기에 개인의 청구권을 포함시켰다는 거예요. 개인이 받아야 할 돈을 우리 정부가 대신 받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는 대로 뭐 포스코는 다 포항제철이었죠. 포항제철이나 또 뭐 고속도로를 만들고 한전 뭐 댐을 만들고 이래가지고 우리 경제 발전을 이뤄왔다.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대신 받았던 돈을 청구권 대신 받았던 돈을 우리가 대신 갚아야 된다 하면서 무려 6천억이 넘는 돈을 배상했었습니다. 지금 그것과 뭐 다르다고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와서 대신 받는 것은 그때는 옳은 것이고 지금은 틀렸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이게 처음인 일이 아니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예. 자, 이 뭐 주필 말씀하신 것 같이 예전에 이제 노무현 정부 때도 이렇게 한번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이제 일본으로부터 이제 받은 적이 있는데 자, 그렇다면 지금 이재명 대표는 뭐 삼전도의 굴욕이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이 정부를 지금 비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예전과 좀 달라진 점이 뭐가 있습니까? 뭐 대법원 판결이 좀 달라진 거라고 봐야 될까요? 그렇죠. 일단 기본적으로 대법원 판결이 나왔고요. 예. 그리고 이제 이전 정부의 또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피해자 중심주의 이런 게 좀 있었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은 어떤 피해자를 좀 설득하는 작업들이 국민들이 느끼기에 제3자가 느끼기에 그렇게 좀 충분했는가 그리고 절실했는가 이게 좀 잘 보여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저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뭐 대통령이 대승적 결단을 했다? 뭐 결단 맞아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모험적 결단을 한 거죠. 근데 이것이 결과가 일본이나 미국에서 이걸 반응하는 것들이 우리 국민에게 충분히 잘했네라는 느낌을 주지 못하는 방향으로 흘러간다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잘못된 결정이 될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결정이거든요. 근데 지금 일본이나 미국 반응 보면은 뭐 그렇게 뭐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은 것 같지 않습니까? 아니죠. 일단은 저는 그 부분에서 예전에 우리가 미국의 체제 쪽으로 섰을 때에 우리는 뭐 미국의 최혜국 대우라든가 여러 가지 경제적 이익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안보적으로는 이익을 좀 볼 수 있는데 지금 경제 안보라는 측면에서는 미국이 뭐 최혜국 대우나 이렇게 대우를 해주는 게 아니라 우리 기업들을 다 미국으로 들어와라. 미국에서 생산해라. 뭐 이래가지고 미국은 호황인데 우리는 좀 수출의 어려움이나 굉장히 어려움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치적인 어떤 배려, IRA법이라는 그 인플레이션 감축법 이런 거와 관련된 어떤 전향적인 자세 뭐 이런 것들을 보여준다면 외교적인 효과로 국민들이 확 느끼겠죠. 뭐 그런 거는 좀 없다는 측면, 미국은 호황이지만 우리는 경제가 어렵다는 거. 그리고 일본과 관련해서도 우리가 뭐 그렇게 지금 큰 이 일을 함으로써 큰 실익을 얻을 수 있는 게 눈에 보이는 게 있느냐. 별로 없는데 또 이렇게 대승적인 결단이라고 정부가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일본이 지금 굉장히 애매하게 발언들을 내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꿈은 있는데 해몽을 우리가 좋게 하는 거 아니냐. 꿈보다 해몽을 좋게 하는 거 아니냐. 지금 이런 상황은 있거든요. 저기에서 일본 측에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오부치 김대중 오부치 선언에 나오는 문구나 이런 거를 다시 확인해주고 재확인해주고 이런다면 좀 도움이 되겠죠. 그렇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된다. 굉장히 위험한 도박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뭐 이성적으로는 뭐 일리가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어쨌든 약자를 다루고 국민의 감성과 감정을 다루는 거라는 측면에서는 좀 더 굉장히 예민하게 세심하게 좀 이것을 진행해 갈 필요는 있었는데 그 부분에서 조금 방식에 있어서는 좀 거칠지 않았나 이런 느낌이 듭니다. 예. 자, 그래도 지금 뭐 일본과의 관계가 이제 뭐 최악의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지난 정부 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래도 지금 뭐 이렇게 하면서 그동안 이제 4년 동안 끌어왔던 뭐 소부장 그 수출 규제라든지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그 한일 외교가 이제 정상 외교가 중단된 점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복원이 된다면 그래도 외교적인 측면과 경제적인 측면에서 한일 관계는 상당히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또 이야기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다 국내 정치적인 문제도 있고 외교적인 문제도 있고 이것들이 밀접하게 연관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따져봐야 되겠죠. 아마도 이런 문제를 한다고 해서 이렇게 이른바 결단을 내린다고 해서 갑자기 눈에 잡히는 손에 잡히는 눈에 보이는 뭐 그런 실익이 나타났다. 일본 정부가 그러면 이게 호응해서 정말 우리 뭐 사과합니다. 뭐 이렇게 할까 하는 건 좀 지켜봐야 되겠죠. 그러나 지금 이제 이 문제는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린 대로 의견이 다를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의견이 다르다고 하는 것은 어느 의견이 꼭 옳고 다른 의견은 틀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김상희 평론가도 좀 이제 이성적으로 봐서는 옳은데 이 문제를 접근하는 방식이 조금 거칠다. 저도 그건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길을 가다가 갑자기 우회전해버리면 사람들이 차에 탄 사람들이 기우뚱하잖아요. 그렇죠. 그거보다는 좀 길을 넓게 잡고 회전 반경을 좀 넓게 잡고 천천히 이렇게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외교적으로는 어떤 실익일지 몰라도 아마도 정치적으로 봤을 때 제가 보기에는 약간 손해일 겁니다. 그러나 하지 않을 수 없는 일,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그러면 지난 정부처럼 문재인 정부처럼 한일 관계가 냉랭한 채 정상회담도 한번 하지 못하고 서로 왕래도 하지 못하고 서로 뭐 규제, 수출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지내는 게 옳았느냐? 그거 옳지 않다는 것이었거든요, 분명히. 가깝고도 먼 이웃인 것처럼 우리가 먼 마음으로 멀더라도 가까우니까 어쩔 수 없이 교류가 굉장히 많았는데 단절돼 버렸었잖아요. 그런 상황이 옳았느냐 그럼? 그건 옳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눈에 잡히는 실익이 어떤지 몰라도 일단은 이와 같은 것을 할 필요는 있었다. 그러나 지난 뭐 3.1절 기념사라든지 또 이전에 이후에도 지금이라도 윤 대통령께서 조금은 뭔가 국민들을 설득하는 메시지를 조금 더 내놓으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가 싶은 그런 생각은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정부의 발표를 두고 이 피해자들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죠. 이 강제징용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는 동냥하는 것 같은 배상금은 받을 수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직접 목소리 듣고 오시겠습니다. 지금 대통령 어느 나라 대통령이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 사람이요, 일본 사람이요. 나는 그런 돈은 곧 죽어도 굶어 죽어도 안 받겠습니다. 나이는 95이나 먹었어도 마음은 청춘인데 내가 억울해서 못 죽겠습니다. 자, 물론 뭐 피해자들의 마음은 저렇겠죠. 저렇겠는데 예를 들어서 양금덕 할머니처럼 피해 배상금 수령을 하지 않는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민법에서 제3자 변제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요. 근데 그거의 전제가 뭐냐면 피해자가 그것을 수용할 때라는 좀 전제가 좀 달려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소송으로 좀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것이 그 양금덕 할머니를 정부에서 충분히 이렇게 성의 있게 계속해서 찾아가서 설득을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좀 예우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을 때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일본의 어떤 반응이 시원치 않게 국민에게 좀 약간 만족감을 주지 못하는 반응들이 계속 나올 때 이때는 이게 어디로 튈지 지금 모르는 상황이라는 점을 정부가 좀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정부 발표를 두고 일본은 환영의 입장을 밝히면서 식민 지배를 사과한 김대중 오부치 공동선언 계승 의지에도 변함이 없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관련 이야기 한번 듣고 오시겠습니다. 韓国国民に対し支配により多大な損害の苦痛を与えたという歴史的事実を謙虚に受け止め、これに対し痛切な反省と心からのお詫びを申し上げました。岸田政権としても歴史認識に関する歴代内閣の立場を全体として引き継いで今もおりますし、今後も引き継いでいくこうした考えであります。 자, 일각에서는 이제 기시다 총리가 어제 이야기한 것 중에서 뭐 역사 인식을 계속 뭐 견지한다 뭐 이런 얘기는 했지만 사과나 반성 이야기는 없다고 좀 비판의 목소리를 하고 있는데 한일 정상회담이 이제 진행이 된다면 그곳에서 뭐 정상회담 중에서 일본 기시다 총리가 뭐 사과나 반성이라는 뭐 단어를 쓴다던가 이럴 가능성은 없습니까? 글쎄요, 그것도 뭐 일본의 얘기니까 우리가 섣불리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인데 아까 보면 좀 그 기시다 총리 얘기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 일본 특유의 어법, 애매모호한 어떻게 해석돼도 되는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내 정책 부담을 무릅쓰고라도 이와 같은 결단을 했습니다. 결정을 했고 그렇다면 일본도 그에 상하는 성의 있는 조치를 해야 되는 거죠. 명시적으로 김대중 오부치 선언의 정신을 계승한다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조금 한 걸음 더 나가서는 뭐 일견한 것처럼 과거 뭐 식민 지배에서 우리가 꽂혔던 무슨 뭐 다대한 뭐 이런 얘기를 좀 하든지 일본도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건 외교 문제이기 때문에 서로 상대가 있는 거고 상대 부담을 덜어주는 쪽이 일본의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혹시 뭐 일본 대사관 측에 이런 방송을 보신다면 일본 측에 우리 여론도 이게 국내 정치적인 부담을 굉장히 갖고 있으니 일본에서도 이와 상응하는 성인 조치가 필요하다. 이걸 명백히 좀 얘기를 해주기 바랍니다. 예. 자, 그리고 뭐 앞서서도 저희가 이제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뭐 미국 바이든 대통령도 굉장히 환영의 뜻을 밝혔잖아요. 물론 뭐 경제 부분에서야 뭐 IRA라든지 뭐 여러 가지 좀 이렇게 얽혀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외교나 안보적인 측면에서는 그래도 뭐 진일보한 뭐
진일보한 것이다. 이런 평가들이 나올 수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죠. 이제 신냉전 체제라는 게 지금 구축이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서 좋은 포지셔닝을 확보한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포지셔닝에 후속적인 어떤 전략이 있고 난 다음에 이 포지셔닝을 시작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포지셔닝이 좋다 그래도 그 이후에 할 계획들이나 이런 것들이 없다면은 큰 의미는 또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미국이 지금 우리가 이 정도의 어떤 전향적인 자세를 보인다면 조금 더 일본을 약간은 압박해주는 그런 모습까지 좀 나와주는 게 우리 국민을 좀 현 정부가 좀 이렇게 그 명분 있게 대하는데 좀 도움이 될 텐데 좀 약간 아직도 미국은 일본에 약간 조금 우호적인 듯한 느낌을 주는 그런 발언들이 많이 나와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예. 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미국은 아무래도 뭐 일본과 우리나라보다 더 가깝다라고 이제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거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전 일방적으로 이렇게 미국이 우리보다 일본과 더 가깝다 그렇게 판단하기는 뭐 좀 섣부른 얘기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왜 이런 얘기가 나왔을까 할 때 국내 정치에 부담을 무릅쓰고 했을 때 미국의 압박이 좀 있을 수 있다 그런 얘기는 있거든요. 뭐 명시적인 압박은 있을 수 없지만 물밑에서 한미일 동맹을 위해서 일본과 한국 관계가 좋아야 된다. 이러기 때문에 일종의 은근한 압박이 있다. 예전에도 있었고 뭐 그런 얘기가 있었으니까 바람직하다면 이제는 일본의 차례니까 공이 일본에 넘어갔으니까 일본이 한국 정부에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쪽으로 그야말로 물밑 압력을 넣어준다면 그야말로 한미일 동맹을 더 공고히 하는데 도움이 되겠죠. 나 그것이 뭐 일본이 미국보다 가깝다. 우리와는 조금 멀다 이렇게 하기는 어려운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국가보훈처가 창설 62년 만에 국가보훈부로 승격합니다. 한 국가의 품격은 누구를 기억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했습니다. 호국 영웅들을 한치의 소홀함 없이 책임 있게 예우할 것입니다. 정말 오랜 세월 대단히 쓰셨습니다. 좋았습니다. 보훈을 국정 운영의 주춧돌로 삼으신 뜻을 깊이 새기며 동시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예, 이 보신 것처럼 정부조직법 개편에 따라서 오는 6월부터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격상이 됩니다. 네,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박민식 국가보훈처장 스튜디오로 직접 모셔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 국가보훈처가 이제 1961년에 전신인 군사원호청이 설립된 지 62년 만에 국가보훈부로 이제 승격이 되는 건데, 자, 처에서 부로 올라간다는 거는 뭐 어떤 의미가 좀 있는 겁니까? 한마디로 62년 만에 뭐 역대 어느 정부도 하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어떤 정부에서는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또 어떤 정부에서는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한마디로 그 사람의 인격이 있듯이 나라에도 국격이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사람이 돈이 많다고 다 존경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죠. 우리가 경제 발전을 했지만 어떤 국가로서의 어떤 내적 가치, 가치 이런 측면에서는 아직도 많이 모자라는데 이번에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람들 무엇보다도 다른 어떤 일보다도 최우선적으로 최고로 또 끝까지 예우하겠다는 이런 선언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품격이 한마디로 이제 이 정신적인 부분에서도 최선진국에 도달했다는 그런 의미가 저는 가장 크다고 봅니다. 네, 상당한 의미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셨는데 지난 2일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보훈부 승격 서명식에 직접 관련 대상자들을 초청을 해서 직접적으로 서명식을 가졌습니다. 통상적으로 전자결제를 보통 하시는데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서명을 했다는 건 상당한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아마 뭐 법안이 무수히 공포되고 서명을 하는데 대통령께서 직접 저렇게 국민 앞에
서명하는 것은 아마 거의 이례적이죠. 1988년에 미국에서도 레이건 정부가 국가보훈처, 제대군인처죠. 미국은 그걸 이제 보훈부로 승격할 때 저런 것을 했습니다만은 뭐 우리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님의 그 어떤 철학 또 그런 의지 뭐 그런 결단의 그런 어떤 징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많은 국민들이 그 서명식을 보시고 정말 박수를 많이 받았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지난해였죠. 현충일에 제복 입은 사람들이 이제 대접을 받는 그런 사회가 돼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항상 느끼는 게 이제 미국 같은 데를 보면 군복을 입거나 이제 제복을 입은 사람들에 대한 예우라든지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이제 대우를 좀 되게 잘해주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상당히 부러운 모습으로 좀 보여졌는데 이번에 이제 보훈처가 보훈부로 격상하게 되면 좀 그런 부분도 좀 인식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할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뭐 가장 그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예. 뭐 과거를 우리가 좀 돌이켜 보면 예를 들어서 뭐 술 먹고 파출소에 들어가서 뭐 그 행패 부리고 이럴 때도 뭐 인권이 중요하다 해서 그 제복 입은 군인들 경찰관들이 아주 뭐 조롱당하는 그렇죠. 또 지난 정부에서 보면은 무슨 행정관이 육군 참모총장입니까 합참의장을 불러서 그 군 중에서도 가장 권위 있는 사람이 뭐 쫓아가고 하는 그러니까 제복이 조롱받는 광경을 우리가 많이 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이것은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최소한 윤석열 정부에서 이제부터 대한민국에서는 제복이라는 것이 조롱받는 대상 또는 단순한 근무복이 아니라 어떤 우리 국민들을 최일선에서 지키는 영웅의 상징이다. 이렇게 자리매김시켜야 되고 그것이 저희 국가보훈처의 가장 큰 임무 중에 하나입니다. 네, 또 이제 국가보훈처의 또 다른 그동안 이제 임무가 그동안 이제 공적이 저평가되어 있어서 논란이 있었던 독립유공자들의 훈격, 재평가하는 작업을 검토하고 계신다라고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마침 오늘 그 출발인데 오늘 이제 오후에 그 국민공감위원회를 출범을 시키는데 우리 독립지사들 중에 뭐 이회영 노블리스 오블리주의 대명사인 이회영 선생이다 또 이상용 선생이다 박상진 의사다 뭐 많은 분들이 그 험난한 일제하에서 항일운동에 아주 나섰는데 제대로 이게 신상필벌이라 하지 않습니까? 공문이 제대로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것이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그런 여론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반대로 어떤 분은 저분은 그래도 뭐 3등급 정도 받아야 되는데 뭐 1등급, 2등급을 받았다. 이렇게 되면은 이 공훈에 대한 형평성 차원에서 이제 뭐 불만 같은 게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상당히 세월도 많이 흘렀고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만은 이제라도 다시 한번 그 공과가 제대로 평가받는 것이 어떤 역사에 대한 그 자리매김, 정상화의 첫발이다라고 해서 저는 상당히 의미 있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예전에 이제 베트남 전쟁 참전 용사라든지 그리고 과거에는 이제 없는 부대 취급했던 HID라든지 그쪽에서 나라를 위해 이제 헌신하다가 좀 몸을 다쳤다든지 유공이 있다든지 이런 분들에 대한 대우를 좀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좀 할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독립지사 부분은 아닙니다만은 마찬가지로 우리 국가보훈의 가치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떤 호국. 그렇죠.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팔 걷어붙이고 전선에 나간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분들 중에서도 지금 그런 사례를 포함해서 제대로 그 공에 대한 평가를 못 받고 오히려 내팽개쳐져 있는 그런 분들이 아직도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억울한 분들이 한 분이라도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국가보훈처의 가장 중요한 의무 아닐까, 책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제 현재 보훈처 광복회 정상화 작업도 본격적으로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김원웅 전 회장 당시 이제 사적 유용 논란이 좀 끊이지 않았는데 그때 보훈처의 관리 감독이 좀 소홀했다라는 지적도 있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개선점도 갖고 계실 것 같습니다. 어떨까요? 광복회라는 단체는 다른 단체와는 완전히 다른 거죠. 뭐냐면은 대한민국의 어떤 정체성, 대한민국의 정신을 상징하는, 그래서 모든 국민으로부터 숭앙받고 존경받아야 되는 단체인데 예. 아시다시피 뭐 이미 고인이 되었습니다만은 지난 정부 때 김원웅 전 회장의 그런 어떤 전횡으로 광복회가 엉망이 되었습니다. 국민들의 지탄 또 조롱거리로 전락했죠. 근데 아직도 뭐 국민들 기대에는 상당히 미흡하다. 그래서 올 5월에 광복회가 이제 새로 출범을 하는데 뭐 어떻든 자율적으로 하되 네. 저희 국가보훈처에서는 그런 여러 가지 제도적인 뒷받침을 해서 뭐 최소한 올해부터는 국민으로부터 정말 존경받는 그런 광복회장 또 광복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초대 국가보훈부 장관으로 뭐 거의 뭐 확실시 되고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확실시 되고 있는데 자, 어쨌든 그 우리 박민식 처장께서는 정치인 출신이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내년에 이제 총선이 또 예정이 돼 있는데 내년 총선에 출마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이제 정치권들에서 이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총선에 출마를 하려면 어쨌든 뭐 90일 전에 장관직을 내려놔야 되는데 초대 장관직으로는 너무 짧게 하는 것 아니냐. 자, 이런 비판이 나올 수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제가 좀 그 당혹스러운데 예. 그 부분은 대통령의 인사 영역에 해당하는 문제고 예. 저는 지금 현재 국가보훈처장으로서 정말 나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 최고로 또 끝까지 예우하는 그 미션 그것만 뭐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처장님께서는 본인 자체도 이제 네. 유공자 자녀 출신이시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상당히 이제 이번 보훈처가 이제 그 부서로 이제 승격하는 게 상당히 이제 개인적으로도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정말 뭐 감개무량하다는 말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예. 저 개인으로서도 뿌듯하고 정말 대한민국을 위해서 중요한 초석 하나를 깔았다. 이렇게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박민식 처장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미국 뉴욕주의 한 콘서트장에서 압사 사고가 발생해 1명이 숨지고 9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공연이 끝나고 관객들이 출구로 몰리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입니다. 변재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로체스터에 있는 한 공연장 앞에 폴리스 라인이 쳐졌습니다. 경찰관들이 바쁘게 오갑니다. 힙합 가수의 공연장에서 압사 사고가 발생한 건 현지 시간 6일 밤 11시쯤. 출구를 찾는 과정에서 인파가 몰리면서 30대 여성 1명이 숨졌고 9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After 11 p.m., as the show ended, concert goers began heading toward the exits to leave. As people began to exit, the crowd began to surge and rush toward the exit. 애초에 경찰은 공연장에서 총소리를 들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했지만 총격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nd when you have a popular artist like that, you're going to have a large crowd. So the question will be, were the appropriate actions taken? 지난 2021년 11월 텍사스주 휴스턴에선 관객들이 무대로 몰려 9명이 숨지는 등 콘서트장 압사 사고가 미국 내에서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TV조선 변재영입니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조인원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볼 사진 어떤 건가요?
네, 청개구리 한 마리가 바나나비 위에 앉아 있습니다. 경칩인 어제 충남 천안의 한 시설하우스에서 본 청개구리의 모습을 사진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한낮 기온이 완연한 봄인 요즘 겨울잠에서 깬 청개구리 한 마리가 바나나 잎을 오르고 있습니다. 청개구리는 빨간 커피 열매 위에도 올라 쉬다가 카메라 렌즈를 쳐다보기도 합니다. 작고 귀여운 외모에 선명한 녹색 피부를 가진 청개구리는 아이들이 좋아하기도 합니다. 국내에만 있는 수원 청개구리는 멸종 위기종으로 1급으로 경기도 등의 일부 지역 논에서만 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개구리는 지구에서 가장 오래 살고 있는 동물 중에 하나라고요. 네, 개구리는 생태계에 천적이 많아 먹이 사슬의 가장 아래에 있지만 뒷다리로 빠르게 도망가거나 주변 환경에 맞게 피부색을 변화하면서 중생대 이후에도 지금까지 살아남아 있는 동물입니다. 지난 2018년에는 경남 진주에서 1억 1200만 년 전에 생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개구리 발자국 화석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봄이면 힘차게 뛰는 청개구리처럼 여러분도 봄 기운으로 힘찬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아침의 한장이었습니다. 네, 오늘도 중부 지역에 계신 분들은 미세먼지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어제 쌓인 먼지에 중국발 스모그가 추가되면서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기온은 4월 중순만큼 올라서 살짝 덥게 느껴지는 곳도 있겠는데요. 대구가 22도까지 치솟겠고요. 청주와 대전 20도, 서울은 1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또 건조한 날씨 속에 크고 작은 화재 사고가 잇따르고 있죠. 곳곳으로 건조특보가 내려졌는데요. 오늘은 바람도 강하게 불기 때문에 불이 더 쉽게 그리고 더 크게 번질 수 있겠습니다. 화재 조심, 또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중부 일부 지역에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지만 비의 양이 워낙 적기 때문에 건조한 날씨는 계속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화요일 아침 뉴스 퍼레이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